네,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. 지수는 2,500선 문턱에서 또 한 번 쉬어가는 양상인데요. 하지만은 종목별 순환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이 주목해볼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. 네. 자, 올 초에 작년 말 올 초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올해 증시는 상저하고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거 뭐 상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? 네. 어떻게 될까요, 이제?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베스트에서는 작년 이제 가을부터 좀 올해 전망을 할 때 상고하고로 했거든요. 상고하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욕을 많이 먹었죠. 당시에는. 왜냐면 이제 워낙 또 안 좋았잖아요. 사실 뭐 그렇죠. 경기라든가 연말에 이런 특히 것들이. 안 좋았죠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상고하고로 이제 봤던 배경에는 일단 첫 번째가 워낙 좀 저평가돼 있다.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는 게 있었고, 그리고 결국 이제 물가는 좀 잡힌다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하반기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결국 상반기 경기가 안 좋지만 하반기 되면 또 개선될 거다. 이런 거 이제 반영을 해서 상고하고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, 어쨌든 이제 저희 예상보다도 사실 코스닥 보면 너무나 지금 예. 뜨거울 정도로 그렇죠. 뭐 25%나 지금 연초 대비해서 좀 올랐는데, 그거에 비하면 코스피도 약한 건 아닌데 예.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제 지수가 지금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, 어쨌든 이제 1분기에 굉장히 강세장이 이어졌고, 2분기에는 역시 이슈는 그거 같아요.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오곤 있는데 거기서 결국 FMC가 어떤 결정을 할지, 금리를 어쨌든 좀 동결하거나 뭐 예. 하반기에 인하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이제 금리 제어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증시에는 나쁘게 볼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좀 상고하고 의견은 좀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작년에는 뭘 해도 안 됐는데 올 들어서는 뭐 하여튼 테마로 빠르게 옮겨가는 것들이 아주 네. 인상적이고, 그것이 전체적으로 키를 높이는 것 같아요. 먼저 여전히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이 IRA 세부 규정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보면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. 네. 이제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부품과 광물인데, 광물은 이제 흔히 뭐 리튬, 니켈, 뭐 예. 코발트 같은 거 있죠. 아니면 그런 이제 그 광물이나 아니면 그런 광물을 직접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원재료들이 있거든요. 흔히 말하는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, 뭐 동박,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이런 이제 핵심 광물에 좀 들어간다라고 예. 좀 봐주시면 좋겠고,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부품들, 뭐 양극판이라든가 음극판이라든가. 근데 이번에 좀 약간 이제 부품에서 좀 의아했던 게, 그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같은 경우는 광물로 들어갔는데 예. 분리막이 그 부품으로 돼버린 거예요. 예. 이 그거랑 전해액이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은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액은 중국과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. 예. 근데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만 보조금을 받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에 지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반사수의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,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요즘에 계속 좀 급등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,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소재나 부품 업종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의 핵심 뭐냐면, 뭐 중국을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뭐 누가 봐도 우려 법인은 중국이죠, 사실은. 예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그런 이제 법안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그 IRA 세부 규정은 일단 2차 전지 업종한테는 불확실성도 제거해주고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조 조립을 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많이 하는데, 이게 만약에 부품이 됐으면 이제 거기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원래 그 양극재, 음극재는 또 우리 한국이 또 대표적으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도 높고,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이게 미국에 또 공장을 지어야 되면은 이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죠. 거기에 건설 비용이라든가. 예. 특히 LNF 같은 경우는 그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, 한국 정부가 LNF가 이제 미국에 양극재 공장 짓는 걸 승인을 안 해줘 버렸어요. 예. 그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너무나 이제 핵심 기술이다 그렇죠. 보니까. 예.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한국에 생산을 해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에 이제 양극재, 음극재는 오히려 수혜로 좀 됐고, 부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거기 미국의 현지에 가서 반드시 조립을 해야지 그 3,750달러의 그 보조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분리막이나 전해액 기업들이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고,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
그 부각을 시켜서 주가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, 근데 반면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라는 AMPC라고 하는데 요게 좀 안이 명확하게 좀 나오진 않았어요. 예. 만들 때마다 뭐 얼마 주겠다 요 내용이 그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며요.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한 6, 7월 중에는 좀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발표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그게 세부안이 좀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그게 안 나와서 이번에 그 이 셀업체, 배터리 셀업체한테는 일단은 조금 아직은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. 핵심 광물에 이제 이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포함되니까 네. 여러모로 우리한테는 좀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 외에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있을까요? 네, 뭐 제가 이제 아까 양극재, 음극재 해드렸으니까 결국 또 광물이 리튬, 니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IRA 세부 규정이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포스코홀딩스 그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뭐 8%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저도 진짜.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날이 그냥 포스코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. 그걸 좀 보여줬는데 결국 거기서 또 핵심 뭐냐면 리튬이나 그 아니면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공하고 정제하는 것들은 사실 중국이 생산지는 아니지만 이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전 세계에 많이 뿌려주잖아요. 거의 독점 상태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. 중국에서 생산된 광물 쓰지 마라. 이게 사실 이제 법안의 핵심인데 그러면 결국엔 다른 나라에서 그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 포스코거든요. 예. 그래서 포스코는 이미 광양이나 저기 이제 포항 쪽에 공장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 이제 수산화 리튬 예. 그 이제 염호가 있는데 거기서 물론 이번 법안에 의하면 거기서 생산을 추출한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가공을 하면요 그건 보조금 못 받습니다. 아 그런가요? 왜냐하면 그 아르헨티나하고 미국 FTA 체결국이 아니에요. 이번에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아르헨티나 좀 넣어주면 더 좋은데 근데 그 포스코홀딩스는 또 대안이 있는 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갖고 와요. 추출해가지고 리튬을 한국에서 공장에서 정제를 합니다. 이거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산 리튬 그 포스코 공장의 가치가 올라가겠죠. 또 한국에 니켈 또 이 정제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리튬, 니켈 이 두 개거든요.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광물 기업들한테, 그러니까 한국에 공장이 있는 광물 기업들한테 상당한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배터리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에는. 예.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배터리 셀 모듈 할 것 없이 분리막, 양극재, 음극재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특히 네. LG화학이 눈에 확 띄어요, 요즘. LG화학도 이게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이 이제 LG그룹의 딱 중간에 그 소재 업체잖아요. 이제 그렇죠. LG 엔솔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 업체인데 양극재 대표 기업인데 사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직 계열하거든요. 이제 원료부터 시작해서 뭐 전구체, 양극재, 음극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리막이라든가 동박 이런 걸 다 조달을 해서 결국에 이제 LG 엔솔에 넘겨주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LG화학입니다. 예. 그래서 양극재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뭐 동박 사업도 좀 준비를 뭐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도레이하고 분리막 합작사도 좀 만들어 놨거든요. 그리고 이제 CNT 도전제라 그러죠. 예. 이 도전제에 들어가는 CNT도 1,200톤을 아마 상업 가동을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 계열하고 좀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. 다른 네. 어떤 업체들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면에서 되게 유리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IRA 법안에 수혜를 또 많이 받았는데 LG화학도 그런 면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생산을 안 하더라도 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캠코랑 또 합작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레이 뭐 미국의 광산업체 투자도 해놓고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여러 가지 다양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잘 이 플랜을 짜놨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이 LG화학의 앞으로의 그 이 첨단 소재의 가치가 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뭐 LG화학뿐이 아니라 이게 SK이노베이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화학회사지 않습니까? 네. 원래 석유화학회사인데 이제 사실 세상은 온통 화학이야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이제 화학이 기반이 되는 거죠. 네. 배터리라는 게. SK이노베이션 이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못 갔죠, 사실은 이제 그 3사 중엔 가장 좀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이슈가 좀 있었죠. 포드하고도 좀 약간 사이가 예, 안 좋아진 그렇죠. 것도 있었고 약간 수율 문제.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두 회사는 지금 흑자 내는데 SK오는 도대체 언제 돈 벌 거냐. 후발 주자에 네. 비해서. 근데 이게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수율 잡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.
아니에요. 이 배터리 수율 잡는 게 옛날에 몇 년 전에도 LG 엔솔도 그렇죠.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. 30년을 그냥 예. 고생한 거죠. 그렇게 했는데도 2년 또 수율 잡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당연히 SK온도 초기 공장들은 수율이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조금씩 유럽 공장 같은 게 좀 잡힌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고요. 그리고 IRA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예전에 발표된 안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는 이 SK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도 하고 모듈까지 같이 조립을 해요. 이 두 개가 들어가면은 한 10년 동안 22조 원 정도 이익을 좀 이제 벌어 들이는 거죠. 요 법안을 통해서. 물론 이거는 자세한 게 또 나중에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과거의 안으로는 22조 원 정도.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 할인을 해 주니까 한 15조 원 가치가 되는데 지금 그 시가총액이 15조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예. 사실상 이제 SK온 가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있는 가치는 거의 뭐 정유나 일반 화학이나 SKI 테크놀로지 그 분리마켓사 지분 가치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언제쯤 반영되느냐가 주가에 좀 기폭제가 좀 될 것 같고, 근데 핵심은 어쨌든 헝가리 그 미국 공장 이게 수율이 어쨌든 쭉쭉쭉 좀 뻗어 나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을 하고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 관련해서 그 SK온 IPO 전망은 어떻습니까? IPO는 일단 여기 회사에서도 저번에 이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2025년 이후로 IPO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단 반드시 흑자가 돼야만이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그 흑자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이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사주 10%를 취득한 다음에 SK온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돌려주겠다. 이런 이제 전략을 발표했거든요. 예. 아니면 SK온이 상장을 하면 뭐 특별 배당 형식으로 뭐 현금을 또 돌려주겠다. 이런 이제 내용도 나왔는데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 봅니다. 우리가 이제 LG화학이 대표적으로 물적 분할에 정말 안 좋은 사례잖아요. 논란이 많았죠. 예. 예. 근데 LG화학 주주들한테 돌아간 게 없었거든요. 근데 SK이노베이션은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SK온이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주주들한테 일단은 SK온의 일부를 좀 돌려주겠다 상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이익을 좀 공유하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된다면 이게 SK온에만 또 이게 SK이노베이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뭔가 SK온 IPO 일단 좀 전략 발표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네. LG화학이나 이렇게 출입을 했던 적이 아, 예. 있는데 그때 LG화학 그 적자나는 그 2차 전지 그렇게 그 강조를 했어요. 왜 그러나 했더니 그때만 해도 저 휴대폰 배터리 붙였다 떼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클 줄은 정말 감개가 무량할 정도입니다. 또 이 광물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네시아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스코 행보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저기 칠레도 그렇고 여기가 뭐 니켈이라든가 뭐 구리도 있고 또 리튬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이게 광물 부국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하려는 게 자원 민족주의 얘기를 자꾸 꺼내거든요. 이제 우리 거다. 이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수출도 금지시켜 버리겠다.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약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하고 싶으면 인도네시아 수출을 만약 지금 금지를 시킨다면 거기에 현지 투자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국에 현지 투자할 때 반반씩 지분 투자 들어가잖아요. 중국 반, 한국 반. 근데 아마 인도네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인도의 대표적인 이런 광물 회사들이 최근에 또 파트너사들을 좀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게 일본이 될지 중국이 될지 한국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또 해외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파트너사가 좀 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좀 거론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인도에서도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처럼 어쨌든 동남아 쪽에도 이런 사업 확장하면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LS도 있고 고려아연
이런 기업들은 또 광물을 잘 다루는 기업들이잖아요. 이 기업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배터리는 소재가 정말 중요한데 그 소재의 원천은 바로 이 광물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광물 자원을 잘 다루는 기업들의 밸류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상당히 역동적인 네. 것 같습니다. 자,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2차 전지 좀 과열 신호를 언급을 했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근데 과열은 맞죠. 그건 뭐 누구도 부인은 안 하실 거예요.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빠지면 침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과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기 과열은 뭐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이게 뭐 거품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예전에 그 일부 이제 테마주들이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거랑은 좀 다른 게 배터리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과열을 하더라도요. 이 과거의 다른 부분과 다른 점은 어쨌든 숫자가 뒷받침을 해주고 예. 있어요. 이게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수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주가가 좀 버티는 이유는 저는 그런 부분 아닌가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이 올라오면요. 근데 이제 검증의 잣대가 더 혹독해집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미달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뭐 수주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또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2차전지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쨌든 기분 좋으시겠지만 항상 긴장하시고 이게 또 이 많이 오른 만큼 빠지는 것도 사실 순식간에 빠지거든요. 네. 실망을 하게 되면. 그래서 그런 수주라든가 실적 이런 거 철저하게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잘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작년에는 기대 갖고 올랐다면 이제는 입증을 해야 되는 예, 그런 맞습니다.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길고 길었던 금리 인상 터널이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 종료되면은 과거에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요. 이거 얼마나 갈까요? 금리 인상은 어쨌든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뭐 얘기나 뭐 패드와치의 이런 이제 확률을 봤을 땐 어쨌든 이번에 그 5월 달에 FOMC는 동결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. 동결이 한 과반수 이상인 것 같고. 근데 동결은 뭐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은 하실 거예요. 지금 뭐 갑자기 지표들이 다 꺾이니까. 예.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내년 1월까지 지금 예상을 봤더니 금리 4번이나의 베팅을 하기 시작했어요. 4번. 예, 4번.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2년물 금리가 3.7인가요? 8까지 예, 떨어졌습니다. 그렇죠. 지금 5%거든요. 여기서 4번 낮춰야 맞춰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까지는 아마 미국 연준이,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의 생각이 아니고 이 시장의 채권 생각이- 트레이더 예, 분들,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에서 채권 매매를 하는 그 분들의 지금 의사가 여기에 좀 반영이 돼 있다. 근데 그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먼저 그걸 좀 촉발을 했고, 예.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이 너무 안 좋죠. 경기 데이터들이 진짜 다 갑자기 꺾이고 이렇게 있습니다. 다 꺾여요. 예, 특히 가장 견조했던 고용이 꺾여버리고 있어요. 그런 걸 보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만 조금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을 고집할 이유는 이제 없어졌다.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좀 종료돼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단기 금리 하락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? 이게 단기 금리가 보통 하락하면 과거에도요. 보통은 대부분 증시가 빠졌습니다. 왜냐하면 단기 금리 하락은 이렇게 고금리 시기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땐 대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가 항상 뒤따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초기에는 좀 빠지는데 근데 이제 그 과거에 보면 그 저물가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는 강도가 엄청 셉니다. 이 물가가 낮을 때는 경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. 증시를 이끄는. 근데 이거 경기 꺾였네.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빠지는데 과거에 1970년대에 그 고물가 시대는 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금리가 꺾일 때는 처음엔 다 빠져요, 같이. 빠지는데 그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단기 금리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증시가 오히려 랠리를 보이는. 예. 왜냐하면 뒤따라서 물가가 안정화되고요. 금리가 꺾이면 증시가 고물가 시대에 제일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금리가 높은 거잖아요. 물가 잡으려고. 그렇죠. 근데 그게 해소돼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뒤따라서 오히려 증시가 오르고 증시가 또 올라가면서 나중에 경기가 또 살아나고 이런 구조가 나와서 이 고물가 시기와 저물가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단기 금리 꺾이니까 나스닥도 좀 흔들리고 예. 한국도 오늘 2,500에서 좀 이제 버벅대는 모습인데 비슷한 흐름인데 어쨌든 지금은 고물가 시기잖아요. 과거처럼 저물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모두의 말씀하신 상고하고로 간다면은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적 장세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어떤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성장주 쪽을 본다면, 그러니까 2차 전지 너무 올랐으니까요. 근데 2차 전지
뭐 대안주라고 좀 하긴 그런데 그래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풍력주 좀 괜찮지 않을까. 아. 해상 풍력 쪽이 좀 성장주 내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못 올랐던 지금 경기 침체기 계속 나와서 또 경기 민감주 안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엔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도 좀 돌아서고 중국이 또 뒤를 받쳐주니까 예. 그래서 경기 민감주 너무 소외받았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, 석유화학, 철강, 조선 같은 굉장히 지금 왕따 기업들이죠. 여기 대형주들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담아놔야 나중에 또 좋을 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말씀드리고 반면에 자동차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자동차는 실적도 좋은데 저평가입니다. 지금도 현대 기아가 PER이 5배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예. 워낙 실적이 좋은데 작년에 주가가 좀 부러져 가지고요. 그래서 실적 좋은 좀 저평가주라면 자동차. 그래서 여전히 뭐 지수와 무관하게 저는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못 오른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기업만 좀 조심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좀 덜 오른 이런 좀 대형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장세가 보니까 지수를 보고 하기보다는 정말 재료를 보고 실적을 네, 보고 가야 될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그런 순환매 장세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EBS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